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한일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류경란입니다. 오늘도 김한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일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수임해서 최근에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사건을 통해서 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작성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의뢰인의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어서 제 의뢰인으로서는 무척 놀라운 일이었죠. 당시 망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얘가 수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하고 반복된 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망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망인하고 제 의뢰인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동창 3명이 11년 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후배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서 술을 먹이고 그 여학생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었는데 11년 전 그 무렵에 제 의뢰인이 유학을 떠나게 되어서 제 의뢰인을 포함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새벽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근데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망인의 유서뿐이었죠. 그런데도 검사는 망인이 유서에서 지목한 고등학교 동창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마침 제 의뢰인의 아버지가 저와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망인의 유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검사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서는 첫째, 작성자가 죽음을 앞두고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둘째, 망인이 친구들인 고등학교 동창들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셋째, 실제로 망인이 유서에 기재한 무렵에 망인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망인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유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성립해야 되나요? 네, 형사사건에서는 아무 증거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증거만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증거 능력이라고 해요.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만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들을 수없이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흔히 나오는 것이 사또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포박된 죄인이 좋지 않은 얼굴로 사또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울부짖죠. 그러면 사또가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무엇들 하느냐.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주위에 있던 형리가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진다든지 곤장을 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문을 하죠. 그러면 고문을 못 이긴 죄인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진행자님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네, 잘 알죠. 근데 너무 흔한 클리셰라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좀 식상해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지만 실제로 내가 저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상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입법자들은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위법한 절차를 통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어요. 어떤 해답이었죠? 네, 수사관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즐기는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와 같이 고문이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고문이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거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통찰 끝에 나온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이에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거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렇군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고문이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검사 주장대로 망인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작성한 건데 무엇 때문에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유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이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 또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판사 앞에서 증언해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문이라는 말은 전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기재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누군가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들어봐야 비로소 그 사람 말이 과연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서의 경우에는 작성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정에 불러서 따져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유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유서는 작성한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진행자님도 좀 의아하실 거예요. 피해자는 억울해서 유서까지 남기고 죽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 화는 누가 풀어주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진술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신빙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유서는 망인이 죽음에 임박해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작성한 유서이니만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원칙에 대한 예외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근데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살할 당시에 공무원 시험에 계속 실패해서 이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판사님도 조금 판단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흔히 백조는 평소에 울지 않는데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울면서 노래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작성한 유서에 대해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법률가로서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면 사전에 모의는 멀쩡한 상태에서 했을 테니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피고인은 그런 모의를 한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서를 제외하면 검사로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망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유서를 반박할 기회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돼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 공무원 시험이 계속 실패해서 이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망인이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망상 또는 환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의 대표적인 망상 증상으로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살 가치가 없다는 죄책 망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도 법원에 제출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러면 결국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서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네요? 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예컨대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자살하면서 자신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 명단에 기재한 유서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유서의 작성 경위나 망인의 자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유서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잘 알겠어요. 오늘은 김하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형사재판에서 유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유서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이미 사망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